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중국의 이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중국에 대한 실체를 이제 360도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네, 우리 중국 박사 이철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입니다. 그동안에 조금 몸이 많이 불편하셨다면서요? 예, 그랬습니다. 예. 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예, 좀 병으로 좀 쓰러져 있다 왔고요. 예. 코로나도 확진이 걸려서 격리도 하고 해서 네. 예,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 어떻게 하늘의 도움이라고 한국에 와 계셨던 게 훨씬 다행이었던 거죠. 네, 덕분에 의료보험 효과도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의 의료 수준이 중국보다는 많이 높으니까요. 뭐 병에 걸려서 쓰러진 것 자체는 나쁜 일이지만 예.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데 차이가 많습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뭐 의료 서비스라든가 의료 기술은 뭐 조금 높을 것 같고 뭐 의료 보험이라든가 의료 보험은 그쪽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잘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도는 잘 구비되어 있는데 요즘 그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이 많이 돼가지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하고 현실 세계에서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우선 그 병원이 그 병원마다 그 실력 차이 수준이 크고요. 병원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방 같은데, 그러니까 좀 시쳇말로 촌에 가면 굉장히 열악하죠. 네. 그리고 그 예를 들어 허난 정조 같은 데 있는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아침에 막 그 전날부터 줄 서서 밤새워 자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쫙 병원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수백 명씩. 병자들이 길거리에서 줄을 서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병원 문이 열리면 이제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만큼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많고 의료 서비스의 양이 적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상황은 원래는 이렇게 의료보험 수가대로 적용을 하고 의료보험에서 지출되는 데는 병원이 보험공사 같은 데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험공단에서 쉽게 얘기하면. 보험공단에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돈이 부족해서 줄 돈이 없다. 좀 기다려라. 예. 그렇게 해서 지연되는 게 몇 개월 지연되는 게 이제 보통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다 주질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주고 네.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뭐 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환자한테 초이스를 하라는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자비로 수술을 받을 거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시간이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돈으로 수술을 받겠다고 하면 다음 주 수술. 그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받겠다고 하면 내년 10월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병원도 뭐 방법이 없죠. 그렇겠네요. 병원도 무슨 수단이 없고 뭐 자기 목숨이 위험하거나 고통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비로 다 의료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 민관이 조화롭게 잘 돼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내가 돈 쓰고라도 받겠다면 돈 쓰고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료 보장 제도 시스템에서 하고 싶다면 그렇게 또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뭐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 보장이 저희는 따로 안 되니까 그럼 뭐 비싼 값을 주고 자기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받는 거고 의료보험 바깥에 있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혹시 또 그런 서비스는 잘 돼? 부자들은 또 엄청나게 부자지 않습니까? 상하이나 이런 데 부자들은 우리나라 부자들보다 더 많은 부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중국에서 아예 의료 혜택을 안 받나요?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제법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 병원 중에도 그렇게 이제 그 고소득자를 타겟으로 해서 그런 전문 병원들을 만든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의료 단가가 또 많이 다릅니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면서 그냥 자비로다가 할 수 있게 돌아간. 근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것도 오케이 하는군요.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서 많은 나라 기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 각국의 주재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어느 나라를 가든 통용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보험 이런 것들이 주로 들거든요. 헬스케어 인슈어런스를 그런 식으로 들으면 모든 병원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보험회사들이 중국 내에 있는 몇몇 유명하고 영어도 되고 서비스 수준도 높고 깨끗하고 이런 병원들과 계약을 해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근데 비싸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저기 의학 관련 기업들이 중국 진출이 막 치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무슨 임플란트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중국 매출이 쑥쑥쑥 성장하는데 그런 거면 보통 일반 그 보험을 적용받는 거라기보다도 소위 말하는 민간 약간 차원의 그런 쪽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넣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예로 본다면 중국에서 임플란트 하나 하면 뭐 웬만하면 이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200~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300만 원 이상 들어요. 똑같네요. 한국하고 비슷한 거네. 오히려 한국보다 이제 좀 한국보다 비싸지네. 비싸죠. 옛날에는 한국도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좀 가격이 아니 낮아졌으니까. 그것도 200~300만 원도 이제 그 기본 치아고요. 네. 가서 정작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면 뭐 선택의 초이스를 줘요. 뭐 이거 저급부터 고급까지. 200만 원짜리는 이제 제일 싼 거. 독일 거부터 한국 거, 그다음에 그 뭐 중국에서 만든 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일 비싼 거는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우리 돈으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억울해서 못 하죠, 중국에서. 네. 그리고 시술 수준도 솔직히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중국 갑자기 중국의 의료는 어떤가 궁금해서 원래 준비되지 않은 예상이 없었던 질문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4월달 말 이후로 5월달, 6월달에 랠리를 뽑으면서 여기가 너무 많이 갔다. 왜냐면 바닥에서부터 뭐 한 40% 이상 올라오기도 했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거는 좀 한번 숨고르기를 할 때가 됐고 숨고르기 한 다음에 정치국 회의를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중국이 완화적인 스트레스를 가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1분기 내내 경기가 안 좋았고 부동산 경기가 밑으로 다운했기 때문에 돈을 뿌렸었고 근데 2분기에도 역시 성장률이 그다지 높게 못 나왔으니 안 뿌려도 되겠지만 여기서 한번 또 뿌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저희 채널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말로 가면은 작은 버블이 한번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정치국 회의에서 당연히 연초 설정했던 5%대의 성장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할 것이고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련을 못 버리고 5%를 집착하게 되면 결국 경기 부양책을 안 쓰고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채널에서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미국에서 75p 올렸을 때 뒤통수 맞은 것처럼 아니었네 하면서 좀 놀래고 있어요. 전치국에서 뭐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했고 그러고 나니 역시 중국 주식이 올랐던 부분들이 상당히 빠졌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주식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한국 시장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 중국의 경우에는 정치와 경제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또 중국의 정치라는 것은 중국의 정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중국의 정책은 중국의 권력들과의 관계, 역학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각도기에서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예측이 합리적이에요. 다만 이제 흐름과 맥락에 있어서 이제 경제 외적 요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흘러온 맥락을 이제 그 정책과 권력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 조금 다시 점검을 해보면요. 5월 말에 리커창 총리가 소위 10만 공무원 회의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뭐 그렇게 많은 정부 사람,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매우 그 중화권에서는 그 회자가 된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중요했던 거는 리커창 총리가 그때 몇 가지 좀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하나는 지금 중국의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다. 지금 문제가 크다. 근데 이거는 그때 뭐 우린 모두 물론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한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예, 그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지금 요즘 중국 경제가 뭐 심상치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렇죠. 중국 정부나 중국 지도자가 우리의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지금 심상치 않다, 문제가 크다, 이런 그 엄중한 논조로 딱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예,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다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 조업제게 시키고 가진 수단을 동원을 해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런데 중앙 정부는 돈이 없다. 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무슨 자금 지원할 거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지방 정부들이 제대로 조업제기 못하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소위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시진핑 주석 그룹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하이 같은 데는 뭐 봉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지방 정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하되 경제는 살려. 네. 그런데 재정적 지원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떡하라는 얘기냐?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지방 정부에서는 이미 신호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주석 그룹에서는 이 방역 정책을 변경할 수가 없다. 실질적 의미로도 변경하지 않을 생각이고, 네. 체면상으로도 그걸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예. 다 알지 않냐? 예.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엉망이 되니 거기에 너무 쫄려 있지 말고 방법을 생각해서 좀 돌려라. 이제 이런 메시지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 결과를 보면은 소위 지방의 그 경제 대성, 그러니까 후젠, 그리고 이제 광동, 상하이, 저장, 장수 이런 5개성은 막 돌려요. 네. 기업들 조업제기 시키고, 폐쇄루프나 뭐 이런 거 예, 통해서라도 폐쇄로, 그리고 뭐 운송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운송할 수 있도록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그 배려를 더 키우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운송하라고 막 열심히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던 거. 그런데 그 5개 성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앞으로 나올 20대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20대 전국 공산당 대표자 회의에서 다음 지도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진핑 주석의 연임 여부도 결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 참석할 대표자 선거가 6월 말에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8월인데, 지금 8월이면은 베이다이허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베이다이허 회의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9월에 그 결과를 가진 조율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조율이라는 것은 우리는 맨 마지막 전국 대표자 회의만 보지만 이건 전국 회의고, 전국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성회의가 열려야 되고, 성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시회의가 열려야 되고, 시회의가 열리려면 뭐 향촌 뭐 이게 다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쫙 여는 과정이 한 달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봐서는 10월에 예정대로 그 20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네네. 여기까지의 시간 동안 고위공직자들은 자기 목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되느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이슈입니다. 네. 근데 상하이 봉쇄됐을 때를 보면 상하이의 리창 서기는 원래 시진핑 그룹 사람이고, 네. 다음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하다고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 리창 서기가 상하이가 봉쇄되고 막 경제가 막히니까 아마 이 아파트 단지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봉쇄가 풀려야 된다는 쪽으로 제스처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게 이제 시진핑 그룹에서는 예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 당서기로 못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무슨 위원회 같은데 못 올라가는 겁니까? 그런데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있고 나서 뭔가 움츠러들고 상하이가
막 다시 조업 재개를 하고 돌아가는데 리창석이가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을 하는 우리 중앙의 정책은 너무나 올바른 것이고 정확한 것이다. 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불러도 그 위대함과 예지로움이 흘러넘치는 우리 시진핑 주석님 하면서 용비어 청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됐고 바로 그 다음 날 베이징 서기인 그 차이치가 또 우리의 위대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달아 따라서 각성의 서기들이 이제 그걸 해요.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각 성 지도자들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 생각에 자기들이 그 출세를 하거나 또는 적어도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네. 리커창 총리 쪽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 쪽에 줄을 서야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이제 보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 줄 아니면은 살아있을 줄이 몇 개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긴 한데. 예, 그리고 나서 상하이에서 그 조업 재개를 한 다음에 곧바로 다시 코로나가 퍼졌죠. 그래서 상하이가 다시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방역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리커창 총리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지가 네.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 리커창 총리가 10만 회의를 했을 당시에 무슨 타이완이니 홍콩이니 이런 데서는 리커창 총리가 뭐 부상을 한다. 혹시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다음 주석 되는 거 아니냐. 네, 신문에 자주 회자되니까. 예,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잘못 판을 읽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면 2, 4분기 GDP 성장률이 0.4%에 불과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리커창 총리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를 맡았는데 이거밖에 못했어? 우리는 제로 코로나는 잘했는데? 제로 코로나 뭐 풀어야 된다는 완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네. 몰고 가고 뭐 우리 경제 형편 없으니까 뭐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그래 0.4%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네. 그러면 지금 그 모든 그 고위 공직자들 회의에서 GDP 성장률 얘기는 다 사라졌어요. 네. 그럼 이번에 그 정치국 회의에서도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맥락이 이어집니다. 지금 현안인 경제 문제를 깊이 서로 검토하고 이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우리 경제 문제 너무나 중요해. 우리 경제 살려야 돼. 그런데 제로 코로나 방역 너무 중요해. 이거를 흔들면 안 돼. 이렇게 둘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이걸 보면 도대체 뭐 어쩌란 얘기냐가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뭐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민을 지상으로 해야 되고 예. 인민의 생명을 지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의 체면은 세워주지만 거 봐 방역이 우선이잖아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경제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수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 진작해야 된다는 예, 거고 예. 이제 다른 하나는 지방 정부의 재정을 확실하게 밀어줘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방역을 풀어줄 리는 없다. 네. 그런데 그 민간 소비를 자극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될 거다. 뭐 기차 하향이라든가 가전 하향이나 이런 비슷한. 그렇죠. 네. 그리고 지방 정부에게 더 많은 채권 발행을 허용해 가지고 사회 간접 인프라를 네. 더 크게 투자를 할 거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기업체가 덕을 볼 만한 네. 그런 이야기는 사실 크게 없었죠. 아니 그러면 예전에도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해줬는데 예.
곳곳에 고속전철 안 다니는 데가 없고 네. 다 다니고 대신에 이제 적자 노선에 사람이 안 타서 문제지만 예. 노선 다 깔아놓고 했으면 사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뭐 SOC 뭐 토목이든 건축이든 뭐 태양 신재생이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긴 할 텐데 네. 지금 그런 쪽이 이미 굉장히 많이 증설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또 추가로 한다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요. 지방 정부의 인프라가 지금 예.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면 혹시 부동산 쪽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 그룹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 부동산은 그걸 가지고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집은 사는 곳이야. 이거를 계속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부동산으로도 이제 돈이 별로 안 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민간 가구의 수요를 촉발하기 위한 것으로는 지금 리커창 그룹에서 계속 주장하던 그 소비 쿠폰이 지금 많이 지금 뿌려지고 있고 네. 지금 그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가전 바꿔라. 냉장고, 세탁기, 테레비 바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꾸게 된다면 이 쿠폰을 사용해서 가전을 바꿀 때에는 꼭 녹색 가전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고 네. 환경 보호용을 이제 그 소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거기에는 그 일관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중국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가야 되고 소위 쌍탄이라고 얘기하는 탄소 중화 네.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동시에 팬데믹을 2, 3년간 겪어가면서 가전 기업들에 쌓여 있는 재고를 이걸 처리를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다. 예. 이제 그런 것이 같이 되는 것이고 셋째는 지금 소비 쿠폰의 중점이 도시가 아니라 농촌으로 갔거든요. 금년에 14차 5개년 계획을 보면 농촌 경제를 겨냥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그 농촌 경제 정책이 시행된 게 없어요. 네. 저는 이번 그 소비 쿠폰이 농촌 중심으로 나온 게 그 시그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정상적으로 완결이 된다면 네. 내년부터는 아마 농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장률을 잘 못 맞추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렇게 언급을 했죠. 중국의 그 소위 발개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계획 세우고 네. 그 하는 데니까 거기서 얼마 전에 수일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뭐 별 내용 없어요. 그런데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금년도 GDP 성장률 목표는 5.5%다. 여전히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런데 이제 그 앞뒤로 한 말을 읽어보면 행간이 좀 짐작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금년도 GDP 성장률을 얼마나 달성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것은 5.5%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네네, 그렇겠죠. 누가 봐도 이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일 텐데. 그런데 그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이 GDP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GDP 성장률이 미국의 GDP 성장률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금년에 미국 GDP 성장률 예상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4%입니다. 네. 네. 실질 말고 그냥 일반. 네. 예, 일반. 네. 지금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중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4%다. 그런데 미국이 예상외로 실적이 좋게 나와서 네. 미국이 4.3% 나왔다. 이런 꼴은 죽어도 못 본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미국이 예상하고 있는 4% 경제 성장률보다 중국이 우리가 우리가 역시 너희보다는 높지. 숫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앞자리가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져야 이게 그만한 그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 5% 이상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야,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부동산도 뭐 크게 오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 그러면은 이제 그 소비, 네. 그리고 그 투자, 그리고 그 수출이죠.
근데 이제 소비가 좋아질 리가 없죠. 지금 뭐 고용이 엉망이고 네. 지금 부동산 엉망이고 주택담보대출도 못 갚아서 지금 난리가 나오고 네. 은행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거 어려운데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수출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출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죠. 미국이 때리고 유럽도 지금 막 저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의 수출 쪽을 보면요. 제가 그 우리 각도기님 하신 말씀 듣고 그 관련된 그 중국의 해외 투자? 네, 해외 투자. 중국이 해외 투자를 지금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해외 투자하듯이 우리나라가 중국 진출하고 예. 베트남 진출한 것처럼 깜짝 놀랐는데 이제 더 이상 글로벌 하청업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컸구나 중국이.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을 좀 다시 먹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할 정도예요. 예, 그 저도 별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 듣고 이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중국의 해외 투자 규모 자체는 사실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놀라웠는데요. 하나는 그 민간 기업의 진출이 제법 비중이 네.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중국이 남반부 중심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는 것으로 읽혀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찾아놓은 데이터를 조금 읽어드리면 2020년 왜냐하면은 지금 그 중국의 상무부가 해외 투자에 대한 발표를 매년 9월에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새 데이터가 작년 9월에 발표한 데이터인데 작년 9월에 발표한 데이터는 재작년 말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말 기준의 데이터가 되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액이 1,53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전 세계 해외 투자 1위가 미국 이제 8조 달러가 좀 넘고요. 네, 2위가 네덜란드 주로 네덜란드 국부 펀드가 하죠. 네. 네덜란드가 3.8조 달러. 그런데 이제 3위가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3위에 와서 소위 해외 투자 전 세계 해외 투자 비중 중에 이제 6.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국가들의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2만 8천여 개 중국 기업이 네. 지금 189개 국가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해서 거의 전 세계 다 나갔네요. 예, 다 합치면. 현지 기업을 지금 4만 5천 개 정도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중국식 표현으로 비공유 경제 단체 그러니까 민간 경제가 투자한 액수가 지금 50.1%로 소위 국유 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한 것보다 사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네. 이제 넘어섰다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그 중국 민간 기업이 해외 투자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뭐 미국 눈치도 보이고 뭐 등등등 하지 말라는 것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일 큰 원인은 외화 반출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아, 중국 당국에서요? 네. 네. 지금 중국 사람들의 해외 여행도 막고 외화로 바꾸는 것도 막고 기업들이 해외 뭐 투자하는 것도 의심의 눈으로 많이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네. 그거는 중국 그 정부에서 불신주의에 입각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진출할 만하다라고 해서 허가를 해준 투자 액수가 그렇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왜 미국이 그렇게 중국에 난리를 피우느냐 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알았던 저가 임금에 의해서 저가 제품이나 만들던 중국이 네. 전혀 달라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폰도 조립은 물론 이제 뭐 조립만 하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립은 이제 중국 공장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에서 떠나려고 마음 먹었답니다. 일부. 네. 예, 그래서 애플도 좀 뭐 인도하고 베트남 같은 데다 이제 공장을 짓고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그 회사가 쓸 수 있는 물건을 그 나라가 다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아,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있어서 세계 최대의 제조 대국인 거죠. 세계 네. 최대의 제조 대국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 인프라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어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다.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중국이 많이 수준이 올라왔고, 사실 요즘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건 우리 어렸을 때는 쓰지도 못했잖아요. 예, 예. 그걸 왜 써 이랬었는데 이제 오히려 메이드 인 차이나가 훨씬 더 많아졌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고기술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치고 올라오면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규모가 어마무시하니까 누가 뭐래도 시간이 되면 이게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렇다면 통화도 기존의 기축 달러에서부터 위안화를 자꾸 쓰는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미국을 저렇게 강경하게 중국을 때리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저는 이제 엔지니어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정규 분포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나라의 정규 분포는 이렇게 작아요.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면 중국은 평균치는 우리나라보다 더 아래쪽에 있지만 월등히 낮은데. 정규 분포가 크니까 이 정규 분포에서 가장 앞단. 첨단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를 초과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 큰 덩치가 우리만 못한 덩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중국 기업 몇 개를 보면 무시무시하죠. 네. 그러나 국가라는 게 잘 나가는 기업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이 잘 나가죠. 네. 그럼 삼성 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수준입니까? 한 4분의 1 빠지죠. 그러니까요. 4분의 1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 없는 한국이 우리가 뭐 10대 경제 대국이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지금 어렵죠. 예. 만일 중국도 여러 가지 그 강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 평균치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 국가 경영이라고 볼 때 네.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지금 그 뭐 우리가 6억 인구가 월 수입이 1,000위안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을 해 보시면 원래 샤오캉 사회 건설에 대해서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재작년 말에 이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성했다고 선포를 하고 싶은데 내부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샤오캉 사회를 건설했다, 완성을 했다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런 반발이 많으니까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샤오캉 사회 건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서 이것이 분명히 샤오캉 사회 건설이 완성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요. 네. 작년 상반기 내에 공포하겠다고 했었어요. 공포 못했잖아요. 네네네네. 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면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예. 지금 미국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예. 지금 돈을 아무리 풀어도 단기 일자리 늘어나지만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예. 그리고 노숙자도 너무 많고 길거리에 네. 똥 싸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 네. 이런 증언들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한국도 그에 못지않게 빈부격차가 상당히 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강 사회를 못 만든 중국, 그걸 선포하기 어려운 중국은 빈부격차 훨씬 더 크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빈부 격차를 보면은 확실히 굉장히 크죠. 사실상 지니 계수를 봐도 굉장히 크니까요. 네. 그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생각해 보면 예.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보다는 시진핑 주석이 인민의 호응을 계속 잘 받겠네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경제가 좀 무너지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민의 생명이 중요하고 공동 부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모든 레토릭들이
일반인들의 가슴에 때리는 레토릭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보다 리커창 총리가 한 얘기가 중국 사회에 지금 더 절실하고 필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약간 권력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좀 이렇게 눌러진 수 있는 배경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보면 그만큼 시진핑 주석이 힘이 있고, 그 힘이 있는 건 결국 그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인민한테 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어디 가서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무슨 계보, 파벌 이런 얘기를 하면 둘이 뭐 너 죽고 나 살자고 싸우는 그런 관계로 주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진핑 그룹과 리커창 그룹이 서로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죠. 생각도 다르고 그런 부분 틀림없이 있고, 또 권력이나 이권에 대한 갈등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두 그룹이 뭐 서로 적이냐? 아니에요. 네. 예,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걸 보면 적이죠, 적. 3대에 걸친 원한이 있는 사람들 같지만 중국 공산당의 계파라는 거는 파벌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진핑 그룹과 리커창 그룹은 파트너십의 관계예요. 저 같은 사람의 눈에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그럼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 또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은 네. 그럼 정말 우리나라에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만큼 생각하는가? 네. 도대체 가난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는 아는가? 밥 먹고 다니는 사람들, 노숙자들 숫자는 알고 있는가? 네. 그 사람들을 위한 무슨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나?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국에서 정책을 쓰는데 뭐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하지만 그 근본에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네. 인민, 이 사람들을 위한 생각은 그건 언제나 가장 기반이 되는 생각인 거죠. 네. 단지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따라서,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가 지금 민생을 가장 괴롭히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시진핑 주석으로 보이고요. 기업과 고용 문제, 네. 이거를 주로 자기 프로젝트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리커창 총리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 둘이 모순되는 거냐? 저는 이게 꼭 모순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중국 박사 이철 박사님과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권력의 구조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